빛도 소리도 없는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어둠이 내 온몸을 찢어밟힐 듯 조여왔고 발목에 묶인 20kg의 콘크리트 덩어리는 나를 끝없는 심연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죽음의 무게가 얼마큼인지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공기 방울들이 비명처럼 수면 위로 솟구쳤지만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은 서희, 38, 해군 특수전단 UDT 출신입니다. 물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를 이 바다에 던진 놈들은 내 정체를 몰랐거나 아니면 완전히 미쳤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폐속의 산소는 바닥을 드러내고 시야는 암흑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생명의 불을 하나씩 꺼나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산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움직임을 멈추고 내 오른손을 천천히 허벅지 안쪽으로 뻗었습니다. 그 어떤 몸수색에서도 걸린 적 없는 그곳, 테이프로 고정된 소형 나이프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정신을 번쩍 깨웠습니다. 서걱, 칼날이 로프를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섬유 가닥이 끊어지는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율처럼 흘렀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 나를 붙들던 20kg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검은 심해 속으로 허무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위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폐가 타들어가고 눈앞에 흰 별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죽여야 할 놈들이 남았으니까요. 수면이 가까워지고 검은 하늘과 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전에 기대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던 그놈의 발목을 낚아챈 건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물속으로 처박혔고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뱃머리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내 얼굴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리앉았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게 내 피인지 그놈의 피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뿐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 누가 나를 이 바다에 던졌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죠. 나는 처음부터 죽으러 이 배에 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서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채로 찢긴 손바닥에서 아직 피가 배어나오는 채로 그녀는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고 골목을 지났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서희의 발소리만이 아스팔트 위에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현관문에 손을 얹었을 때 서희는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던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밤새 불을 켜두면서도 빗장만은 반드시 걸어두던 그 어머니의 집문이 덜컥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서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는 언제나 어떤 시간에 들어서든 간에 항상 무언가 끓고 있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된장이거나 북어국이거나 아니면 그냥 쌀 씻는 냄새라도. 서희가 기억하는 한 그 냄새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냄새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낯선 공기가 마치 오래된 창고처럼 집안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환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어머니가 즐겨 마시던 유자차 머그컵이 탁자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서지거나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마치 잠든 것처럼. 서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떨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래 전부터 차가웠던 것처럼,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로 한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차오르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울면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나중에 울자. 나중에. 대신 서희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119에 신고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부엌 찬장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 기록이 오후 5시 40분 수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심장마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73.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또래 중에 건강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알았습니다. 바닷속에서 발목을 묶였던 그 밤과 오늘 밤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자신을 수장시키려 한 것과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같은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의 이름을 서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말로 뱉으면 분노가 먼저 끓어오를 것 같았고 지금은 분노보다 냉정함이 필요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식도. 손잡이가 닳고 닳아 나무결이 반들거리는 그 칼을 어머니는 30년 동안 써왔습니다. 좋은 칼은 버리는 게 아니야. 갈면 되거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서희가 그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서랍에서 숫돌을 꺼냈습니다. 물을 조금 적셨습니다. 칼날을 숫돌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슥. 어둠 속에서 차가운 부엌 불빛 아래 어머니의 칼이 다시 나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는 얼굴로 그녀는 그저 칼을 갈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희에게는 이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슥, 슥, 슥. 새벽이 깊어가는 동안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디었던 칼날이 조금씩 조금씩 서늘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 몇 분, 같은 아파트 동에 살던 이웃 두어 명, 그리고 어머니가 10년 넘게 다니던 성당의 신자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소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조용하고 단출했습니다. 국화꽃이 제단 앞에 놓였고
촛불이 흔들렸고 낮게 기도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희는 영정사진 옆에 앉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손을 잡아주며 많이 힘들지요, 많이 울어요라고 할 때마다 서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내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울어버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 속에서 73의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희가 억지로 끌고 나가 찍어드린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이야 하면서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처음엔 웅성거림이었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 여럿이 뒤섞이는 소리. 그러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고 낯선 남자들이 한꺼번에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5, 6, 7. 셔츠 단추를 2개씩 풀어 헤친 채 팔뚝에 문신이 선명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침묵이 단번에 깨졌습니다. 조문객 몇몇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노인 한 분은 화들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식장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서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 제단 위에 무언가를 탁 던졌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굴러 떨어진 것은 작고 낡은 가락지였습니다. 금빛이 거의 바래버린 어머니가 평생 오른손 약지에 끼고 살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손가락에 없었던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희는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조의금 대신 이거 전해주란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 건물 다음 달부터 철거 들어간다. 제삿날 잘 기억해뒀다가 다른 데 가서 지내셔. 장례식장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무슨 일인지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봤고 성당 신자 한 분은 두 손을 모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국화꽃 사이에 떨어진 가락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그 가락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희가 어릴 때 한 번은 몰래 끼어보려다가 어머니한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왜 떠오르는지 서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뭐 오래 앉아 있어도 돼. 우리 바쁜 사람들 아니거든. 서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락지를 집어 손 안에 쥐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두렵지도 않은 그냥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그 텅 빔이 오히려 남자를 잠깐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서 못 나갑니다.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7명이 한꺼번에 웃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 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그것도 상복을 입은 채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 우스웠을 것입니다. 서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7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UDT 훈련 시절부터 그녀의 교관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건 힘이 아니야. 먼저 움직이는 놈이 이기는 거야.
서희는 그 말을 몸으로 익혔고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의 남자가 손을 뻗기 전에 서희의 팔꿈치가 그의 턱을 올려쳤고 남자의 몸이 뒤로 튕겨나가는 사이 서희의 시선은 이미 다음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고 서희는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버텨야 할 방향과 반대로 둔탁하고 낮은 소리와 함께 남자의 무릎이 꺾였고 그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그 두 사람의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서로 부딪히게 만들고 그 충격으로 잠깐 멈칫하는 사이 두 사람의 정강이를 연달아 가격했습니다. 우두득 소리가 났습니다. 서희가 아니라 그 소리에 나머지 세 명이 굳어버렸습니다. 조문객들은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입을 틀어막았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당 신자 한 분이 낮고 짧게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7명이 모두 바닥에 있었습니다. 서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 없었습니다. 거친 숨 하나 없었습니다. 상복에 구김 하나 없이 그녀는 다시 제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가락지를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찾아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조차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다시 조용히 타올랐고 국화꽃 향기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서희는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면 서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40분 어머니에게 걸려온 그 전화.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서희는 사흘 사이에 이미 알아냈습니다. 천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자. 그의 신복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 이름은 김전무였습니다. 뉴스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아침 8시 뉴스였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화면에 뜬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서희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캡처된 것이었는데 각도가 절묘하게도 서희가 남자의 턱을 가격하는 순간을 정확히 담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달렸습니다. 장례식장 집단 폭행 용의자, 수배 피해자, 7명 중 3명 중상. 피해자. 서희는 그 단어를 한 번 되뇌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됐다는 것, 자수를 권고한다는 것. 반듯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범죄 보도인 양. 서희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앉아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천 회장 쪽에서 먼저 신고를 넣었고 이미 경찰 내부에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있었는지, 그 전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건 보도에 없었습니다. 나올 리도 없었습니다. 천 회장의 손이 닿아 있는 곳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도가 되는 법이었으니까요. 이것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아남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먼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규칙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정하는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앉혀두는 것. 겉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고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천덕구 회장이라는 인간의 70년 인생이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희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위험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서희에게는 앉아서 수배를 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천 회장의 자금줄을 파악하는 것. 그가 어디에 돈을 숨겨두었는지, 어떤 경로로 세탁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실무를 맡아온 김 전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서희가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칼을 갈던 그 새벽부터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그 시간 동안 서희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뒤졌습니다. 연결고리를 추적했습니다. 천 회장과 자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짚었습니다. 서희가 천 회장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서희는 전역 후 민간해양안전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해 쪽 외딴 섬들을 오가며 양식장 시설 점검과 해상 안전 교육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했고 조용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당하던 섬 중 하나의 폐양식장 창고 안에서 서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가득 쌓인 현금 다발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낯선 남자들. 남자들 중 하나가 서희를 발견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서희를 바다에 던진 것도, 어머니를 건드린 것도 결국 그날 그 창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천 회장은 끝내 서희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목격자는 살려두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천 회장이 한 가지 계산을 틀렸습니다. 서희가 그날 창고에서 본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는 것을. 필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라는 형태로 뇌 속 깊은 곳에 새겨두었습니다. 날짜, 장소, 컨테이너 번호, 남자들의 얼굴, 들고 있던 서류 봉투의 도장 모두.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김 전무라는 이름에 닿았습니다. 서희는 낡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수배 중인 여자가 서울 한복판을 돌아다니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서희에게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 전무의 동선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인천 쪽 항만 근처에 사무실이 있었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반드시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패턴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희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렸습니다. 거리, 시간, 출구, 합류 지점.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순간 서희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이라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호 앞자리가 눈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에 찍혀 있던 그 수신 번호와 끝 네 자리가 같았습니다. 서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낮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 씨, 나는 당신 편이요.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넓고 무심하게.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천 회장이 다음 주 안으로 당신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 알고 있소? 이번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팀을 썼어요. 전문가들이요. 서희는 창밖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줄 수 있어요. 김 전무가 목요일에 수원으로 가는 이유. 그리고 천 회장의 벙커가 어디에 있는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편이라는 말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믿어버리기엔 서희는 너무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목소리의 남자가 천 회장의 사람이라면 지금쯤 경찰의 위치가 신고됐을 것이고 다음 역에서 서희는 이미 포위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조용히 달렸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서희 옆에 앉은 노인이 졸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서희는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목요일까지 이틀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었고 움직여야 할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말을 믿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도. 이것이 전쟁이라면 서희에게는 아군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게 서희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목소리가 귓속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서희는 중고 오토바이 위에 앉아 헬멧 안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현금으로 구입한 바이크였습니다. 번호판은 이미 바꿨습니다. 검정 재킷 안쪽 주머니에는 어머니의 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어든 그날 이후로 서희는 그것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보내온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김 전무의 차량은 검정 제네시스 G80, 차량 번호 끝자리 4719.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고 뒷자리에 김 전무가 탄다는 것, 수원으로 향하는 이유가 천 회장의 비자금 중 일부를 부동산법인 명의로 전환하기 위한 서류 작업 때문이라는 것까지. 남자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뒤 서희는 바로 번호를 지웠습니다. 흔적은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검정 제네시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바이크를 천천히 차선 사이로 밀어넣으며 속도를 맞췄습니다. 고속도로 위 차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검정 세단은 여유 있게 3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붙는 바이크 한 대가 뭐가 대수겠냐고. 아마 김 전무는 창밖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쪽에서 소형 송곳 하나를 꺼냈습니다. UDT 시절부터 몸에 익힌 동작이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이크가 차량 후미에 바짝 붙는 순간 서희의 손이 뻗었습니다. 뒷바퀴 타이어 옆면에 송곳 끝이 닿았습니다. 날카롭고 짧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차량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세하게, 그 다음엔 눈에 띄게. 운전기사가 핸들을 잡으며 버텼지만 고속에서 터진 타이어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가 오른쪽으로 쏠렸고 가드레일에 한번 부딪혔다가 튕겨나오며 갓길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굉음이 났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일제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고속도로 위에 짧고 날카로운 비명 같은 소리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차는 갓길에 멈췄습니다. 서희는 바이크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들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지만
지금 당장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조수석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에어백에 얼굴을 묻은 채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희는 그를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김 전무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배가 약간 나왔고 고급 양복 소매에 금장 단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조금 흘렀는데 그는 그것보다 갑자기 열린 문과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더 놀란 눈치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전무의 눈에서 뭔가를 알아보는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김 전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희는 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속도로 위의 소음이 유리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서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 전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차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희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김 전무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김 전무는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야 말겠다는 눈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전화만 했어요. 회장님 지시대로 겁만 주라고. 서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전무가 마치 그 기억이 본인에게도 불편한 것처럼 시선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딸이 언제 오냐고 했어요. 그것만 물었어요. 딸이 오늘 오냐고. 차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여전히 빠르게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 안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거나 일터로 가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거나 다들 갈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희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김 전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천 회장의 비자금 계좌, 법인명의 부동산 목록, 그리고 오늘 가지고 가려던 서류 전부 지금 저한테 주시면 저는 지금 이 차에서 내립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넘길 것인가, 버틸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계산이었습니다. 서희가 덧붙였습니다. 한 번만 말합니다. 김 전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류 가방이 그의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방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 3개를 꺼내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계좌번호, 법인명, 금액, 날짜. 천 회장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종이 몇 장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면 됐습니다. 서희가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 전무가 굳은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천 회장 벙커.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침묵이 길었습니다. 김 전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넘기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천 회장의 마지막 요새를 내어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서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로 한 곳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적는 건 증거가 되고 증거는 짐이 됩니다. 머릿속에 새기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희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바이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수배 중인 여자가 고속도로 갓길을 당당하게 걷는 장면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지는 서희 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바이크를 몰았습니다. 봉투 3개가 재킷 안쪽에 단단히 접혀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사 2곳의 탐사보도팀 이메일 주소를 외워두었습니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이 서류들은 그곳에 닿을 것이었습니다. 천 회장의 제국이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그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준 그 이름. 그 장소로 가기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 그 목소리의 주인. 그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서류를 넘긴 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PC방 구석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 쓴 채로 서희는 스캔한 파일들을 첨부해 이메일 2통을 보냈습니다. 발신자 주소는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 자리에서 삭제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았지만 그 1초가 천 회장의 수십 년짜리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감흥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체불명의 남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오늘 밤 인천 북항 3번 창고. 혼자 오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희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서희를 유인하기 위해 누군가를 시켜 접근시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보내온 정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천 회장의 사람이었다면 이미 더 간단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 서희는 가기로 했습니다. 단 혼자 가되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북항 3번 창고는 인천 항만 외곽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쓰이다 방치된 곳으로 주변에 불빛이 없었고 인적도 드물었습니다. 서희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고 주변을 먼저 돌았습니다. 출입구 3곳, 환기구 2곳,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제 사다리 하나. 머릿속에 구조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인 밤 10시가 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인물의 실루엣이 희미한 창문 빛을 등졌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온 것 알고 있소. 거기 있어요. 서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최병수요.
전직검사.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전직검사. 서희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한 번 굴렸습니다. 전직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왜 전직인지, 무슨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났는지, 혹은 떠나야 했는지. 서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섰습니다. 왜 저를 돕습니까? 최병수가 잠깐 창고 바닥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서희를 봤습니다. 천덕구가 내 아들을 죽였소. 창고 안이 조용했습니다. 멀리 항구 쪽에서 뱃고동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최병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것이 가라앉아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3년 전이요. 내 아들이 천 회장 관련 비자금 사건을 내사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소.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밝히려다 검찰에서 쫓겨났소.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서해 폐양식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것도 3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서로 모르는 채로 두 사람은 같은 사람과 부딪혔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알게 된 건 내사 기록 때문이요. 목격자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접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뉴스에서 당신 얼굴을 보고 연락한 것이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최병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밖에서 법적으로 막아줄 수 있소. 당신은 그럴 수 없고.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해야 끝낼 수 있는 일이요. 서희는 한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창고 외벽을 따라 빛이 스쳤습니다. 헤드라이트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창고를 둘러싸듯 접근하는 것이 창고 벽의 틈새로 보였습니다. 최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행이 붙었소. 서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병수를 창고 안쪽 깊은 곳으로 밀어넣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서희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정문 쪽으로.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무거운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적어도 8에서 10명. 서희는 그것을 소리만으로 가늠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한꺼번에 서희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서희는 두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서며 창고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검은 전술복 차림이었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천 회장이 말했던 그 외부팀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서희 씨, 순순히 오시면 다치지 않아요. 서희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출구 세 곳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남자들의 위치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 안의 구조가 남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이미 익숙하다는 것도. 서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자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포위당한 사람이 웃는다는 것이 뭔가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순간 창고 안의 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허둥지둥 사방을 비추기 시작했지만 이미 서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희의 눈이 먼저 적응했습니다. 수중 임무를 위해 수백 시간을 암흑 속에서 훈련했던 몸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손전등이 서희를 찾아 빛을 이리저리 쏘는 동안 서희는 그 빛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 흘렀습니다. 창고 안에 쌓인 컨테이너 사이로, 철제 구조물 뒤로 소리 없이 한 명이 가까이 왔을 때 서희의 팔이 어둠 속에서 뻗어나왔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남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 나머지들이 그 소리를 향해 일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희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었습니다. 그것도 서희가 하는 사냥이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혼란이 커지는 동안 서희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들을 전부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천 회장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15분 뒤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희는 전술복 남자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창고 구석 벽에 세웠습니다. 남자의 코에서 피가 흘렀고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들은 창고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희가 물었습니다. 천 회장 지금 어디 있어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희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고 각도를 틀었습니다. 비명이 나오려는 순간 서희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대답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가 손을 뗐습니다. 남자가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저요. 경기도 가평. 오늘 밤부터 거기 들어간다고 했어요. 외부와 차단하고. 서희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남자를 그 자리에 내려앉혔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최병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희가 쓰러뜨린 남자들을 하나씩 훑어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오. 서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여몄습니다. 어머니의 가락지가 가슴 안쪽에서 느껴졌습니다. 최병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것 천 회장도 알 거요. 결과가 보고되지 않으면 수상하게 여길 거고. 알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서희는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가평 가야죠. 최병수가 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겠소. 서희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최 검사님은 밖에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언론사에 넘긴 서류 법적으로 효력 갖도록 뒷받침해 주셔야 합니다. 최병수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혼자요? 서희가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항구 쪽에서 바람이 불었고 멀리 불빛들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희는 바이크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평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서희가 생각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천 회장의 사저.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수중 벙커. 김 전무가 떨면서 말해준 그곳이 이제 서희의 목적지였습니다. 가평으로 향하는 국도는 어두웠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그마저도 산자락이 시작되는 곳부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희는 헬멧 안에서 숨을 고르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천 회장의 사저는 북한강 줄기를 끼고 앉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말해준 주소를 머릿속에서 꺼내 지형을 그렸습니다. 정문까지 진입로가 길었고 외벽 높이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경호원은 상시 30명이 넘는다는 것도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쓰러뜨린 팀이 보고를 올리지 않으면 천 회장 측에서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계가 높아지고 서희에게 주어진 창이 더 좁아질 것이었습니다. 움직여야 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사저에서 200m 떨어진 숲 어귀에 바이크를 세웠습니다. 헬멧을 벗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 사저 쪽에서 발전기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천 회장도 거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희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안에 검정 긴팔이 있었습니다. 재킷은 바이크 뒤에 걸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나이프, 낚싯줄 2타래, 그리고 어머니의 가락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는 건 훈련으로 익힌 것이지만 이 정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건 훈련을 넘어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것,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발바닥으로 땅을 읽으며 나아가는 것. 서희는 그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심 20m 아래에서 빛 하나 없이 움직이던 그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몸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외벽이 보였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꼭대기에 CCTV가 일정 간격으로 박혀 있었고 조명이 벽을 따라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희는 벽을 따라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며 카메라의 각도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 조명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폭이 가장 넓은 곳이 어딘지를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북쪽 모서리 부근이었습니다. 카메라 2대의 사각지대가 겹치는 지점. 폭이 좁았지만 서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낚싯줄을 꺼냈습니다. 끝에 작은 갈고리를 묶었습니다. 3번 돌리다 4번째에 던졌습니다. 걸렸습니다. 줄을 당겨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2 손으로 잡고 벽을 올랐습니다. 소리 없이 벽 위에 올라서는데 걸린 시간은 20초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내려섰습니다. 사저 내부였습니다. 넓은 정원이 밤 공기 속에 펼쳐져 있었고 군데군데 조명등이 잔디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본관 건물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정원을 가로질러 순찰하고 있었고 그 뒤로 2명이 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납작하게 붙어 경호원들의 패턴을 읽었습니다. 순찰 경로, 전환 지점, 교대 타이밍. 이 순간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본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전기실을 찾는 것. 어둠이 필요했습니다. 발전기실은 본관 서쪽 외벽에 붙어있는 작은 별채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우회했습니다. 정원 가장자리 담을 따라 조명등이 닿지 않는 곳만 골라 이동했습니다. 발바닥이 잔디를 누를 때마다 소리가 죽었습니다.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경호원 1명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고 그 순간 서희는 그의 등 뒤 3발자국 거리에 있었습니다. 2 사람 모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별채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전기 패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구형 설비였습니다. 주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는 UDT 시절 해상시설 점검을 하면서 수십 번 봐온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손을 뻗어 레버를 잡았습니다. 당겼습니다. 사저 전체가 한꺼번에 어두워졌습니다. 정원의 조명등이 꺼졌습니다. 본관 창문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산 중턱의 사저가
완전한 암흑 속으로 잠겼습니다. 경호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손전등 불빛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혼란이 서희에게는 길이었습니다. 본관 후문은 잠겨 있었지만 비상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규모 있는 건물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었고 서희는 그것을 벽을 타고 들어오면서 이미 눈으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나이프 끝이 틈 사이로 들어갔고 2번 만에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서희의 눈은 이미 적응이 됐습니다.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 위를 소리 없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계단이 있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높이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복구해. 지금 당장. 천 회장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목소리를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 복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서희는 낚싯줄을 꺼내 손 안에 감았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손전등을 들고 지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앞만 비추고 있었고 뒤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서희가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낚싯줄이 경호원의 목을 감은 건 그가 서희를 발견하기 전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버티려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것도 서희가 발로 덮어 빛을 막았습니다. 잠깐 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씩이었습니다. 어둠이 서희의 편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는 곳만 안심하고 보이지 않는 곳은 잊어버렸습니다. 서희는 그 잊혀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하 복도를 사이에 두고 경호원들이 하나씩 줄어드는 동안 본관 위쪽에서는 복구가 안 된다는 무전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천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고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창고팀은 어디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서희는 지하 복도 끝에 멈춰 섰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옆에 전자식 패널이 있었는데 정전이 되면서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서희가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열렸습니다. 안에서 습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켰습니다. 아까 경호원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빛이 닿은 곳에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가로 10m가 넘는 수조였습니다. 그 안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유리 너머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만들어진 수중 관상용 벙커였습니다. 천 회장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라고 김 전무가 말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서희는 유리 앞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고기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헤엄쳤습니다. 천장에서 희미한 비상 조명이 흘러내려 수조 안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였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저토록 아무렇지도 않게 다뤄왔는지. 서희는 유리 표면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수심 10m 그 어둠 속에서 발목을 묶인 채 가라앉던 그날 밤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그리고 영정사진 속 벚꽃 아래의 웃음이. 서희는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상대가 먼저 오고 있었으니까요. 천 회장의 마지막 경호 라인이었습니다. 서희는 손 안의 낚싯줄을 다시 한번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희는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이 다 가기 전에 이 지하실에는 서희와 천 회장 단 둘만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희에게는 묻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먼저 온 것은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다른 경호원들과 달랐습니다. 무겁고 균일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믿는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서희는 그 차이를 들으면서 벽에 등을 붙인 채 기다렸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벙커 문 앞에 섰습니다. 키가 190은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체격이 가늠됐습니다. 넓은 어깨, 두꺼운 목, 그리고 손. 특히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손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만이 가지는 손이었습니다. 남자가 어둠 속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디 있소?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희는 위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남자가 그 목소리를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빨랐습니다. 서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거리를 좁혀왔고 첫 번째 타격이 서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완전히 피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이 팔 전체로 번지는 것을 느끼면서 서희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옆으로 흘렀습니다. 정면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힘의 방향을 비트는 것, UDT 근접전의 기본이었습니다. 상대의 무게와 속도를 이용하는 것.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낮게. 몸통을 노리는 공격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순간 오히려 상대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남자의 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팔꿈치로 갈비뼈 아래를 가격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복근이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서희는 두 번 연달아 같은 자리를 쳤습니다. 남자의 몸이 순간 굳었고 그 짧은 틈에 서희의 손이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절기였습니다. 남자가 버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각도에서 버티지 못했을 텐데 이 남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서희는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중을 실어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자의 몸이 균형을 잃었고 그 순간 서희의 무릎이 남자의 허벅지 안쪽을 가격했습니다. 신경이 밀집된 자리였습니다. 두꺼운 근육 아래 깊숙이 있는 급소. 남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도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뻗어 서희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손이 닿기 전에 한 발 물러서며 남자의 어깨 위에 정확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신경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각도로 남자의 팔이 내려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서희는 그 앞에 쭈그려 앉아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를 악문 채 거친 숨을 내쉬는 얼굴이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인은 일어나며 남자의 손목을 낚싯줄로 묶었습니다.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 소리였습니다. 서인은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지하 복도가 꺾이는 곳에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나무 문이었는데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서희가 어깨로 밀었습니다. 한 번에 열렸습니다. 방 안에 천덕구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재킷은 의자에 걸쳐진 채였습니다.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과 소파,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사저 전체의 CCTV를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모니터들은 정전으로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그 꺼진 화면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다가 결국 화면이 꺼져버린 채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 회장의 눈에서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 평생 다른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해온 사람의 눈에 그것이 담겼습니다. 서인은 그 눈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착했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어? 서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0억. 아니, 20억 줄게. 지금 당장 계좌로 쳐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수백 건 내일 아침이면 없던 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 서인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천 회장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인은 그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꺼진 모니터들 앞에 서서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면마다 사저 각 구역이 담겨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찰하는 모습, 차가 드나드는 정문, 손님들이 드나드는 응접실. 이 방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천 회장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서해 폐양식장 기억합니까? 천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엇을 봤는지도 기억합니까?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인천 북항 3번 창고에 보낸 팀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아마 이미 아시겠지요. 천 회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계산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가 돈을 원하는 것도 복수를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서희가 천천히 몸을 돌려 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넘긴 서류들이 내일 아침 기사로 나올 겁니다. 비자금 계좌, 법인명의 부동산,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오후 5시 40분에 걸려온 전화 그 통화 내역도 포함해서요. 천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최병수 전 검사님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 아직 당신 손이 닿지 않은 곳이 남아있더군요. 생각보다 많이. 서희는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경찰청 간부,
언론사 국장, 천 회장의 제국을 이루고 있던 이름들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핸드폰을 천 회장에게 돌려줬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다들 걱정하는 것 같으니까. 천 회장이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서희를 봤습니다. 그 눈에 이제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70년을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버티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 회장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시간에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꺼진 모니터들이 어둠 속에서 빈 눈처럼 서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해온 사람이었는데 이 질문 앞에서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서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지하 벙커 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왔습니다. 물냄새가 났습니다. 서희는 그쪽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병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았습니다. 됐습니다. 30초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짧았습니다. 영장 나왔소. 서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벙커 문 앞에 서서 수조를 바라봤습니다. 비상 조명 아래 물고기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유리 안에서 조용하게 멀리 사저 진입로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 소리, 그리고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최병수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이.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지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벙커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수조 안의 물고기들이 비상 조명 아래 푸르스름한 빛 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처음 봤을 때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리는 그대로였고, 물은 그대로였고, 물고기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서희의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내 단단하게 묶어두었던 것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 회장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복도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에서 나온 것은 아마 혼자 있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천 회장이 서희의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수조를 바라보고 있는 서희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 안의 물고기들은 그 두 사람을 아무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까와 달리 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없어져도 이 나라는 똑같이 돌아가.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또 나와.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에 다른 놈이 앉아. 세상이 그런 거야. 넌 그걸 모르는 거고. 서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천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 아래가 처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잔 사람의 얼굴인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늙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천 회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한테는 상관없습니다. 서희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가락지가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금빛이 바랜 작고 낡은 가락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비상 조명 아래서도 이 가락지는 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천 회장의 눈이 가락지에 닿았습니다. 73이었어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보고 싶은 것도 있었을 텐데 봄마다 벚꽃을 좋아하셔서 올해도 꼭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진도 찍고 싶다고. 딸이랑 같이. 서희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을 수백 번 마음속에서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봤습니다. 벚꽃을 저랑 같이. 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락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가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유리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유리 표면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유리 앞에 섰었습니다. 그때는 손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희의 손이 유리를 따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조 하단부에 있는 배수 조절 패널을 찾았습니다. 수중 관상 벙커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와 수질 관리를 위해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서희는 그것을 벙커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눈으로 확인해 두었습니다. 패널 덮개를 열었습니다. 천 회장이 그것을 보면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희는 대답하지 않고 패널 안을 살폈습니다. 수위 조절 밸브가 3개 있었습니다. 서희의 손이 그 중 하나를 잡았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수조 안에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이 흔들렸습니다.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거 잘못 건드리면 유리에 균열 생겨. 수압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서희가 고개를 들어 천 회장을 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서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제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서희는 밸브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수조를 파괴하려는 게 아닙니다. 천 회장이 멈췄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서희가 밸브에서 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패널 덮개를 닫았습니다. 천 회장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느껴보셨으면 했습니다. 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딱 그것만. 천 회장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70년 인생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 눈에 부끄러움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스쳤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사저 정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 사람들이 뛰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가 지하까지 울려 내려왔습니다. 최병수가 이끌고 온 수사팀이었습니다. 서희는 수조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유리 안의 세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푸르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은 물일 뿐이었습니다. 서희를 죽이려 했던 것도 물이었고
어머니가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던 것도 물이었습니다. 같은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서희는 벙커를 나왔습니다. 지하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는 없었지만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늘의 색깔이 먼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저 정문 쪽에서 최병수가 걸어왔습니다. 서희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최병수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사팀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서희는 정원 한쪽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향하고 천 회장이 지하에서 올라오고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70년 인생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드라마틱하지도 않게 그냥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희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외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낚싯줄을 꺼내 벽 꼭대기에 걸었습니다. 올라왔던 방식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숲이 있었습니다. 바이크가 있었습니다. 서희는 헬멧을 들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금빛이 바랜 가락지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서희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가락지를 오른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서희보다 가늘었으니까요. 하지만 끼웠습니다. 어색하게, 꽉 끼게 그냥 끼웠습니다. 바이크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숲속에 낮게 울렸습니다. 서희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가락지가 끼워진 오른손이 핸들 위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숲에는 최병수가 오늘 중으로 풀어줄 것이었습니다. 언론 기사는 아침이면 나올 것이었습니다. 천 회장의 제국은 오늘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서희에게 남은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는 것.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올봄이 지나기 전에 꽃 한 다발 들고 찾아가는 것. 작년 봄 사진 속에서 수줍게 웃던 그 얼굴 앞에 앉아 못다 했던 말들을 하는 것. 딸이 왔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다 끝났다고. 바이크가 숲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빛이 먼저 왔습니다. 산 위로, 강 위로, 그리고 아스팔트 위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빛 속으로 달렸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오른손 약지의 가락지가 아침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살았던 그 온기가 지금 서희의 손가락 위에 있었습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꼭 댓글에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늘 건강운이 가득하시도록 기원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